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대리인단과 변론 전략을 논의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여야는 막바지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고리로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는 중도 확장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띄우기를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중도층 공략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어린이 대공원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나 한때 구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동해안과 영남 지역엔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종 진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수시로 회의를 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주어진 2시간 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재 결정 이후의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변론 내용에 담기로 했습니다. 김희수, 송도한 등 대표 변호사들을 포함해 대리인단 다수가 변론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야권의 폭거나 부정선거 의혹 등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제한 없이 주어지는 사건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 진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일 전날까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 원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국민 사과 메시지나 기각 결정을 대비한 향후 국정운영 구상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재판관 평의에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투표 절차인 평결을 거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주심이 소수 의견인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가운데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헌재는 결정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선고가 예정된 주에 양측의 기일을 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고리로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로 클릭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거짓 해명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별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역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탄핵 선고를 내리면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서도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극우정당 이미지에 가두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은 극우클릭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의 중도보수 발언 논란을 두고도 민주당은 본래 중도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보수의 책임을 버려 민주당 역할이 커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변하지 않으면 만년 야당이 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탄핵 심판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와 헌재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야당은 극우 공세에 집중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신청 등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재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4시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 의장, 당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창신동에 있는 사업장을 시찰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회동할 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의 회동도 계획돼 있어 야권 통합을 위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수정경제 전망치와 함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미 예고된 만큼 이런 경기 상황을 반영해 금리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는 건 이미 예고됐습니다. 수정경제 전망 발표 전인 지난달 이례적으로 1.6에서 1.7%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9%로 내다봤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며 1.6%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1.6% 정도 저희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이렇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점은 금리 인하의 무게를 싣습니다. 시장에서도 인하 전망이 55%로 동결보다 우세합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한데 추가 경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동결 배경이 된 환율 급등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넘게 계속 침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향후 수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정말 불황 국면이 잠겨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선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다만 미국이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가 역시 올해 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인하를 주저하게 하는 변수입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인하에 나설지를 두고는 막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앞으로 약 50년 뒤 우리나라 빚이 7천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곡간이 32년 뒤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라 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OECD 회원국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72년에는 나라 빚이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도 식어 실질 GDP 성장률은 0.3%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50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0%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해도 나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일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고가는 2040년부터 적자 상태가 되고 2057년에는 완전히 바닥나 재정 위험에 내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72년이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고 올 우리 사회 파장은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해야 되고 산업 체제를 바꿔야 되고 우리는 좀 더 작은 사회 하지만 더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사회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과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이번 보고서의 기준이 된 중위 인구 추계보다 인구가 660만 명 더 늘어날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605만 명 적어진다면 국가 채무 비율은 9%포인트가량 더 오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최소한 합계 출산율이 1.08명에 이르는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입니다. 국회 측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던 데다 단 5분간 진행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반된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는지도 관건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지켜야 할 대상에게 행사하였고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을 군사정변에 가담케 하였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상황을 예상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발 대비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역시 위헌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가동 여부도 쟁점입니다. 변론 과정에선 윤 대통령의 뚜렷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향 파악 수준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게 기관을 장악할 목적이었는지도 파면 여부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중도 공략 같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민주당 기자간담회의 화두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었습니다. 계엄 예견과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대통령 탄핵 제기, 국민 통합 정치를 포함해 10가지가 이른바 내란 극복 리더십으로 소개됐습니다. 여당이 극우화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설정했다며 지금처럼 가면 만년 야당이 될 거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대표도 SNS로 중도 포용 메시지를 내며 보조를 맞췄는데 특히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근 중도층의 민심 흐름을 반영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시대 교체와 국민 통합을 기치로 기자회견을 열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에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도가 정말로 바라는 건 국민 통합입니다. 이 60일이라는 기간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커녕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서울의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노린 미봉책이라고 깎아내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리더십을 주제로 한 야당의 기자간담회는 사실상 당 차원의 대선 행보 지원 사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복잡한 셈법 속에 대선 언급은 여전히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끌어오는 방안에 고심이 깊은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당은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이 있느냐며 그럴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인물의 무례한 질의는 답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 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본래 중도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책임까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시대 상황에 따라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 보수적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치가 이념과 지역, 세대, 남녀에 이어 진영 갈라치기로 극단화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시대 교체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산 어린이 대공원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나 한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해 대응 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소방 헬기 여러 대가 연달아 물을 뿌립니다. 부산 어린이 대공원 앞 야산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시는 한때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 불은 나무와 낙엽 등을 태우고 난 뒤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대충 한 0.1헥타르 정도 소실 추정됩니다. 그 원인은 아직 확인 안 됐고 조사 중입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결과 어제 하루 동안만 부산과 인천, 경기도 등 전국에서 산불 5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끌어올리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공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캠핑용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내부 전등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진에어는 이착륙 제한 시간을 이유로 오늘 아침 대체 항공편을 띄우기로 하고 승객 170여 명을 근처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을 이유로 10시간 넘게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전쟁으로 기록됐는데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빠르게 추진 중인 종전 협상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 날아든 드론을 요격하는 포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3년 사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에게는 대피가 일상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포성과 공포 속에 저마다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То я коли залишаюсь одна і чую тривогу, то мені страшно і не по собі. Тому в більшості я закриваю двері в кімнаті. 그동안 민간인 사망자는 수만 명으로 추정되고 1,000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군 사상자는 러시아 측 80만 명, 우크라이나에선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투입된 이후 북한군 사상자도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파악했습니다. 기약 없는 전쟁의 전환점이 마련된 건 지난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였습니다. I think I can say with great confidence he wants to see it ended also. That's good. And we're going to work toward getting it ended and as fast as possible.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양측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미러 회담 후 젤렌스키와 켈로그 미 특사가 만나 광물 협정과 안보 보장을 논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Потрібні сильні угоди з Америкою, угоди, які справді спрацюють. Я доручив працювати швидко і дуже виважено. 미국은 전쟁 1, 2년 대와 달리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러시아의 침공 대신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표현하는 등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는 안보 책임을 압박하는 동시에 EU가 대러 제재를 언젠가는 풀어줘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급해진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이번 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섭니다. 전쟁 발발 3년, 미러 간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러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3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해 제출한 유엔 결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이 유럽의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설득해 결의안을 철회하도록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절반을 북한이 공급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현지 시간 23일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의 최전선 탄약 수요의 50%를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다노우 총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70mm 자주 곡사포와 240mm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도
대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해킹으로 2조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북한의 해킹 부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해 핵 개발 비용과 김정은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한 곳인 바이비트에서 2조 원대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상화폐 해킹 피해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업계에선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도와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는데 두 사건 모두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고 수법도 이번과 비슷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를 비롯해 안다리엘과 김숙희 등 67개의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다리엘은 지난해 초 국내 방산업체 수십 곳을 해킹해 핵심 기술 재료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관련 인력은 7,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경찰총국과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등에 소속돼 군사기밀 수집과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를 주된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핵 개발에 사용될 개연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해킹이 북한이 목돈, 큰 규모의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요. 따라서 이 돈들이 북한 핵 개발이나 김정은 비자금에 아주 큰 기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한국과 미국, 일본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로 인한 피해 금액을 9,600억 원으로 집계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공조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10억 달러라는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울리치 사절단과 지난 21일 40여 분간 만나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많이 투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초 역량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대부분 뛰어넘었다는 전문가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촉진하면서 우리 산업에 위협이 되는 실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10년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 성과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문가 설문 결과 중국은 거의 모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초 역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업체가 강점이 있던 메모리 분야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센서 분야에서 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한 것이 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재 확보와 원천 기술, 결국 그게 산업의 기반이 되거든요. 반도체 기초 연구와 설계 분야에서는 미국, 타이완 등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고 석박사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인재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보호 무역주의도 걸림돌입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drugs and pharmaceuticals and lumber probably and some other thing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공급망이 얽혀있는 우리 업체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 등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원천 기술 확보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비를 많이 국산화했지만은 이 미국이나 이제 서방이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중국은 그런 부분을 다 대체하려고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산업이 국제 정세와 맞물려 격변을 거듭하는 상황. 경쟁력을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핵심 우위 분야를 선정해 육성하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폐렴 증세로 열흘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식은 있지만 위중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잦은 사임설이 나오는 가운데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합적인 폐 감염으로 열흘째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의 병세가 위중하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외신들의 이목은 바티칸에 쏠려 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3일 교황의 의식은 명료하고 평온한 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때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l Papa è fuori pericolo? No, il Papa non è fuori pericolo. È aperta la porta a tutte e due le possibilità. 교황청은 건강 악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경우처럼 가진 사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교황은 입원한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미사는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대신 집전하고 교황의 회복을 위한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La nostra preghiera perché il Signore lo assista nel momento della prova e della malattia.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한 병원 주변엔 회유를 기원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 있는 오벨리스크에는 회유를 기원하는 사진이 투사됐고 세계 곳곳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Tonight we heard that he is not okay, and we are praying for his speedy and complete recovery.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88살로 지난 2013년 비유럽이자 남미권에서 처음으로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주기 이듬해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불참하기로 하면서 김 차관이 대신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때문에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의 투톱 모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됐던 무안공항 활주로가 오늘부터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 개방됩니다.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생들의 필수 교육 이수 등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다만 국제선 이용 민간 여객기 운영은 시설 점검 시간이 더 필요해 오는 4월 18일까지 중단 조치가 유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금융투자 부문을 시작으로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엽니다. 금감원은 매년 연초 업무 설명회를 통해 감독 검사 방향과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한 해 전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비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더 오래 살고 경제적 부도 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옷을 이상하리만큼 싸게 파는 해외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피해 상황을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립니다. 앞서 YTN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를 모텔에 고립시킨 채 돈을 빼돌린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깔게 한 뒤 휴대전화를 장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는 Y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상 모텔에 감금당한 채 4천여만 원을 빼앗긴 A씨. 3주 동안 1억여 원을 뜯긴 또 다른 피해자 B씨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했습니다. 구글로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지시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정식 어플 검색. 그리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제어해 경찰청 피싱 방지 앱으로 둔갑한 악성 앱을 설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드린 건데요. 이게 경찰청 앱이거든요. 시티즌 코난이라고. 이렇게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은 피해자의 통화, 문자 내역은 물론 연락처까지 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번호를 사칭해 화면에 띄우는데 피해자가 112에 전화해도 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통제합니다. 112에 전화하잖아요. 그 피싱범이 긴급신고 112입니다. 경찰 흉내내는 거예요. 검찰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전화 받는 놈이 대여섯 놈 될 거예요. 카메라나 녹음 기능 조작도 가능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일당이 빼낸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국정원은 최근 악성 앱이 빼낸 정보가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되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두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해 9월 폭사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이 5개월여 만에 치러졌습니다. 대형 경기장에 수만 명이 운집하면서 헤즈볼라의 건재를 과시했는데 이스라엘 전투기가 인근을 저공 비행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베이루트 교회의 대형 경기장.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지자들이 노란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의 폭격에 숨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그의 사촌 하심 사피에딘의 장례식이 5개월여 만에 대대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만 명이 몰리면서 경기장 바깥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이란 대표단 등 65개국에서 사절 약 800명이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인근 주요 도로가 폐쇄됐고 베이루트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도 4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헤즈볼라의 새 수장에 오른 나인 카셈 사무총장은 TV 연설을 통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ماذا عن مستقبل المقاومة؟ مبين في ناس كتير محتارين فينا ملبكين فينا ساعة بيحللوا إنه ما خلصنا المقاومة خلصت لا يا حبيبي.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베이루트 상공을 저공 비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장례식 전후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서 공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에 잇따른 폭사로 큰 타격을 입었던 헤즈볼라. 비밀리에 매장됐던 수장 나스랄라의 장례를 5개월여 만에 치르면서 지지 세력 결집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권총을 든 40대 남성이 병원 직원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졌고 병원 의료진과 다른 경찰 등 5명이 총에 맞아 크게 다쳤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각 22일 펜실베니아 요크시에 있는 UPMC 메모리얼 병원에서 49살 남성이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직원의 손을 묶고 총으로 위협하는 등 인질극을 벌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인질극 상황에서 경찰은 범인과 총격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범인과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불가리아 주재 유럽연합 EU 대표부가 극우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수도 소피아에서 극우 정당 구흥당 주도로 열린 유로존 편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자 일부가 EU 대표부 건물에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1층 창문이 깨지고 화염병과 폭죽으로 현관문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현장에서 최소 6명이 연행됐고 경찰관 10명 정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 G20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다자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반트럼프 외교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G20 첫 순서인 외교장관 회의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불참했습니다. 의장국인 남아공의 백인 토지 몰수 정책과 연대, 평등 지속이란 G20 의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난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DEI 기조와 닮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연이어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도 빠져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다자 외교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Our country's going to become rich again, very rich. I always say it's my favorite word in the dictionary. 미국이 빠진 G19 회의에선 대신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와 개별 회담 탓에 지각한 왕이 외교부장을 기다리느라 개막식이 30분 지연됐을 정도입니다. 왕 부장은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을 비난했습니다. 강대국은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정글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에선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다자주의 실천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회 안보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談判을 두고 생긴 서방 세계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所有当事方包括利益攸关方都应该适时地参与到这个和谈的进程当中。 미국이 관세 전쟁을 확대하면서 세계 각국과 등을 돌린 사이 중국은 반트럼프 외교전을 펼치며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창업부터 제도전까지 각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위해 2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안정화, 위기 극복, 제도전 등 4개 분야에서 2만 4천여 명 지원을 목표로 25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업종별 창업 교육을 세분화하고 현장 멘토링을 강화하며 위기 소상공인에게 제한 없이 컨설팅을 지원하는 끝장 컨설팅 지원 분야도 20개에서 37개로 늘립니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과 선제 지원 대상은 지난해 1,3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렸고 폐업과 재창업 등을 돕기 위한 실비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는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길에는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고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 위험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 경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물결이 높게 일기 때문에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상교통 이용객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1cm가량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고요. 안동은 영하 7.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7도, 전주 6도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